제가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새벽 1시가 막 지난 시각 112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살짝 떨리는 듯 하였지만 또렷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78살의 노모 김영자 씨였습니다. 전화상으로도 농담이나 창난 상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노모가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옆 방에는 5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이 숨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김철수. 몸무게가 100kg이 훨씬 넘는 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작은 노모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죽였어요.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서. 김영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철수 그리고 40대 후반의 둘째 아들 민수와 막내딸 은희. 남편을 일찍 여인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일, 청소일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3자녀를 키웠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이제는 결혼도 하고 초등학생 자녀도 2이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막내딸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리를 좋아했던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늘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성실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제법 있었고 동네에서는 친절한 치킨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철수는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 철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며 사는 게 싫었던 그는 사업가가 되어 큰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이윽고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은 음식점이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들의 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어머니. 제가 꼭 효도하겠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철수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온라인이 대세예요. 아들 철수가 자신있게 말했지만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3번째, 4번째. 사업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철수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찾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김영자 할머니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이자라도 갚기 위해서는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철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사업이 안 풀릴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두 잔 마시는 정도였던 술이 사업 실패가 거듭될수록 양이 늘어갔습니다. 하루 1병이던 것이 2병이 되고 3병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술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철수는 변했습니다. 다 네 탓이야. 네가 돈을 제대로 줬으면 내 사업이 망했겠어? 취한 철수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주먹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노모에게 50대의 건장한 남자가 휘두르는 폭력. 김영자 할머니의 몸은 멍투성이가 되기가 부지기수였고 한 번은 갈비뼈에 금이 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둘째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경찰에 신고를 어떻게 해? 너희 형이 전과자가 되면 어떡하니? 형은 이미 정상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이라고요.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야. 내 형도 원래는 착한 아이였어. 어머니는 끝까지 큰아들을 감쌌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행패는 어머니에게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째 아들 민수의 회사 앞에 술 취한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비틀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형. 민수는 급히 형을 회사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형, 제발 여긴 제 직장이에요. 직장이 뭐가 그리 대수야? 형 좀 도와주면 안 돼? 300만 원만. 아니, 100만 원만. 형, 저도 애들 키우고 집 대출 갚고 있어요. 형한테 이미 얼마나 많이 빌려드렸는데요. 한 번도 갚으신 적 없잖아요. 이 새끼가. 네가 잘 나가는 거 다 누구 덕분인 줄 알아? 그날 이후로도 철수는 민수의 회사에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초등학생인 조카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를 지르는 큰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막내딸 은희의 치킨집은 더 심각했습니다. 철수는 거의 매일 은희의 가게에 나타나 마음대로 술을 가져와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돈을 낼 리는 만무하였습니다. 오빠, 손님들 보기 민망해요. 제발 집에 가세요. 뭐? 네 오빠가 네 가게에 오는 게 뭐가 어때서? 치킨이랑 맥주 좀 먹으면 안 돼? 술이 들어가면 철수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야, 뭘 쳐다봐? 내 동생 가게에서 내가 술 먹는데 뭐가 문제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죄송한데요. 그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솔직히 불편해서. 은희는 손님들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오빠에게 간청했습니다. 오빠, 제발 저도 살아야 해요. 가게가 망하면 저는 어떡해요? 그래. 그럼 돈 좀 줘. 내가 왜 여기 오는 줄 알아? 돈이 없어서 그래. 오빠, 저도 대출금 갚느라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장사도 잘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마. 장사 잘 되는 거 다 알아. 300만 원만. 제발. 돈을 주지 않으면 철수는 더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은희는 없는 돈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 몇십 번. 결국 은희도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철수는 정식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을 사 마실 돈, 도박을 할 돈,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한 번 더 사업을 해보겠다는 환상을 위한 돈이 철수에게는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무서운 사채업자들은 철수가 이자조차 갚지 못하게 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빚독촉을 해댔습니다. 김철수 씨 가족분들이시죠? 빌린 돈 갚으셔야죠.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5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이자가 엄청 많이 붙으니까 빨리빨리 갚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 번에 갚으시면 이자 조금 빼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아니 왜요? 오빠가 빌린 돈인데. 여기 가족이 전부 연대 보증인이던데. 특히 엄마하고 딸. 당연히 보증을 서준 적은 없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알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저는 그런 보증 서준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얼굴 보면서 돈 빌려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은희가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돈 안 갚으실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민수의 회사 앞에 문신을 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희의 가게 앞에도 나타났습니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는 정말 돈이 없어요. 은희가 울면서 사채업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게라도 넘기시든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가. 가족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여전히 술만 마시며 행패를 부리는 철수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4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김영자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식당 설거지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 거실 바닥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고 큰아들 철수는 이미 만취한 상태로 노모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엄마, 술 더 없어? 철수야, 그만 좀 마셔라. 네가 이러면 어떡하니? 시끄러워. 내 인생 망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돈 좀 제대로 줬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 역시나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노모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술 더 가져와. 냉장고에 있잖아. 노모는 비틀거리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소주 한 병이 더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병을 꺼내는데 순간 무언가가 할머니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도 민수도 은희도 우리 모두 이 아이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손에는 차가운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모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반쯤 잠든 철수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술 줘. 중얼거리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노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 증오일까? 죄책감일까? 아니면 절망일까? 그리고 이후의 일은 오직 김영자 할머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새벽 1시 김영자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112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철수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아들이 또 술을 마시겠다고 해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술병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아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수건을 가져와서 피를 닦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 수건을 아들의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조였어요. 아들이 저항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계속 조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진술이 정말 사실일까?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완벽했고 무엇보다 범인의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노모와 가족들을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할머니가 죽이신 거 맞아요? 경찰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제 손으로. 둘째 아들 민수와 막내딸 은희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증인입니다. 실제로 그의 가족들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게를 늦게 닫고 집에 갔어요. 혼자 살고 있어서 증인은 없지만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실제로 CCTV를 확인한 결과 은희는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외에 다른 사람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김영자 할머니는 존속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자식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이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의 거듭된 폭력과 협박에 시달렸고 그날 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노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것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 정말로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맞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노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체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이 듭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현장 검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할머니가 직접 어떻게 아들을 제압했는지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직원의 목에 수건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수건을 제대로 조이지도 못했습니다. 법원 직원은 조금도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재현 결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체력으로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술한 흉기인 술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흔적이 부검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다른 상황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가능성이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범인이라는 잘못된 기억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있는 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재판부의 결정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검찰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몇 개월 후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여전히 할머니의 단독 범행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범인이 범행 당일 범행 현장에서 자수함으로써 초동 수사에서 놓친 부분도 상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원심 판결을 확정합니다. 이로써 아들을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수한 노모는 무죄로 사건의 진법을 찾지 못하고 미궁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할머니의 모습을 취재진들이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드님을 죽이지 않으신 겁니까? 다른 누군가가 범행에 가담한 건 아닙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옆에는 둘째 아들 민수와 막내딸 은희가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택시에 올라타고 급히 법원을 벗어났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대대적인 발표와 동시에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초동 수사의 부실로 남아있는 증거가 많지 않아 그 또한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례적인 판결에 대중의 이목이 주목되면서 언론들은 앞다투어 취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을 토대로 서서히 죽기 전 철수의 모습이 대중에게 드러났습니다. 그 집 큰아들이요? 정말 끔찍했어요. 밤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맞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어요. 신고를 해볼까 했지만 가족일이니까. 철수의 사업 실패 이력도 조명되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것, 민수의 동료들도 증언했습니다. 민수 씨 형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민수 씨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한 번은 민수 씨가 사무실 화장실에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은희의 치킨집 단골 손님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오빠가 거의 매일 와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타까웠는데 나중에는 너무 심해서 발길을 끊었죠. 사장님이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어요. 정말 안 됐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수가 빌린 사채의 규모였습니다. 여러 사채업자들로부터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이자를 합치면 1억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민수의 회사 앞에, 은희의 가게 앞에, 할머니의 집 앞에 나타나 돈을 요구한 것까지. 한 이웃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건장한 남자들이 그 집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정말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이웃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은희 씨가 자기 가게에서 오빠랑 크게 싸우는 걸 봤어요. 오빠 때문에 내가 죽겠어. 제발 그만 좀 해.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민수도 한계에 달해 있었다는 회사 동료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건 며칠 전쯤 민수 씨가 퇴근하면서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못 참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이 모든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십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부풀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혼자 한 게 맞을까?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 경찰은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한 거야? 아님 판사가 미친 건가? 자수를 했는데 그냥 풀어줘? 그래도 살인은 살인 아닌가? 하지만 그 상황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는 갑론을 박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내 가족이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나라면 참을 수 있었을까? 또 다른 네티즌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살인은 안 되지. 법이 있는데 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 법이요? 법이 그 가족을 지켜줬나요? 경찰에 신고해도 가족 간의 일이라며 제대로 처리해주지도 않았다는데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킨집 문을 닫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문만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고 민수와 은희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해 주어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문만 지인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오빠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5년째 직장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십니다. 부모님께 손을 댄 적도 여러 번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며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무섭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도 그 사건처럼 되는 건 아닐까. 또 다른 글도 올라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도박 중독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 날렸고 이제는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협박합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위로의 댓글도 있었고 조언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은 비슷한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가족도 같은 상황이에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요. 한 정신과 의사가 방송 인터뷰에 나와 말했습니다. 중독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것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치부합니다. 술 끊으면 되지, 도박 안 하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지만 중독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고통은 심각합니다. 중독자의 폭력, 경제적 파탄, 사회적 고립. 이 모든 것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가정폭력의 법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여전히 가족 간의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두려워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노인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인식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끌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잊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말수가 적어졌고 항상 무언가에 조심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은희는 다른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치킨집이 아니라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과거를 아는 사람 없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할머니는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수와 은희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철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할머니의 방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철수가 아직 어렸을 때, 민수와 은희도 어렸을 때의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순수했던 시절의 철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철수야. 무엇이 미안한 걸까요? 아들을 죽인 건? 아니면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건?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다른 무언가? 그것은 오직 할머니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질문.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법원은 김영자 할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할머니의 단독 범행을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민수일까요? 은희일까요? 아니면 할머니와 함께? 아니면 누구도 모르는 제3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 필요도 없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누가 범인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철수는 정말 악인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철수를 비난합니다.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동생들을 괴롭히고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린 시절 사진 속의 철수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원래는 착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사업의 실패? 경제적 압박? 술?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세 번째 질문. 가족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게 했어야 했다. 차라리 연을 끊었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가족이라는 관계는 끊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은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지원도 부족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고 경제적 지원도 미미합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까지 더해지면 가족들은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립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한 가족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있습니까? 중독 치료 시스템은 충분합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의 가족 간의 일이라며 외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받쳐줄 안전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